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수혜 산업으로 꼽히며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바이오 주가가 지난 화요일 트럼프 당선인이 백신 회의론자로 알려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움츠러들고 있는데요.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서 제약 바이오 업계의 변화 전망해보고 투자 전략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매 진행 건수가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특히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전월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경매 시장 분위기 살펴보고 한 주간 집값 동향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또 신고가를 경신한 거죠? 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계속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고가 기록을 실시간으로 지금 갈아치우고 있는 건데 미국 일단 달러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밤 사이에 이제 95,000달러 넘어서면서 일단은 최고가 기록을 세웠고 지금 보시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7,000달러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10만 달러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이고요. 국내 원화 기준으로도 지금 3.29%가 더 올랐네요. 3% 이상 올라서 1억 3,600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억 넘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일단은 이번 상승세는 직접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지난 19일에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현물 그 상장 지수 펀드 옵션 상품이 상장을 해서 지금 그게 효과를 좀 발휘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세계 1위 자산 운용상 블랙록이 이제 상장을 시킨 거고요. 현물 ETF IBIT라는 옵션이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한 건데 이게 이제 옵션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 가격 자산 가격이 오를 거야 내릴 거야라는 걸 미리 예측해서 이제 일종의 조건을 걸어서 사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지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이 가상자산 시장에 많이 돌고 있다. 이게 직접적으로 지금은 밀어올리는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백악관에 이제 가상자산 전담 직책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또 외신 보도가 있었어요. 만약에 진짜로 신설이 되면 사상 처음이거든요. 이런 뉴스들 역시 가상자산 가격을 밀어올리는 그런 지금 호재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5년 전에 당한 해킹이 이게 그 북한 소행으로 밝혀졌다면서요? 네, 이제 경찰이 정식 발표를 했어요. 2019년 11월에 당시 이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해킹을 당한 건데 당시 이제 해킹을 통해서 알트코인이죠 이더리움이 탈취되는 사건이었거든요.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 테러 대응과가 당시 탈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가상자산 해킹 여러 있었지만 그 주체가 북한이 지목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겁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해커 조직 라자루스를 포함해서 이제 2개 조직이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이 됐고 총 34만 2천 개의 이더리움을 당시에 탈취를 했는데 당시 시세로는 580억 원 수준인데 5년이 지난 사이에 아시겠지만 가격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세로 환산해 보면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당시 경찰은 해외 수사당국과 협조를 해서 금액 일부는 업비트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되게 미미한 금액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주요 기업 사장단이 오늘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고요? 네. 재계단체죠. 한국경제인연합회와
국내 4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이 한국경제제도약을 위한 긴급 성명을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이들은 내수가 구조적인 침체에 빠진 데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심화하는 보호무역주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수출마저 위기를 맞았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가 규제보다는 경제 살리기 힘써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한경협 김창범 상근 부회장이 대독하는 형태로 발표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한경협의 전신은 전경련. 전국 경제인연합회 정경련이죠. 네. 이 한경협이 이렇게 기업들과 공동 성명을 낸 게 되게 오랜만입니다. 아, 그런가요? 9년 만. 아, 네. 9년 전에 2015년에 당시 냈었을 때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죠. 메르스로 당시 내수 침체가 상당히 심했었던 때였거든요. 네. 그만큼 이번 성명 발표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재개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은 어떤 사항을 요구했습니까?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게 상법 개정이 있는데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네, 네. 사장단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많은 기업이 소송 남발 또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시달려서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다. 또 네.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은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다. 네. 이렇게 우려를 했거든요. 지금 상법 개정안 추진되는 골자는 이렇습니다. 뭐 몇 번 전해드렸지만 이사회. 이사 충실 의무를 이제 네.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주주까지로 확대하는 방안. 이게 지금 골자고 이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해 충돌 이런 것들이 이제 주주와 소송을 하게 되는 빌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대표적으로 우려하는 게 배당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경우는 향후에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당을 좀 줄이고 좀 장기간 유보를 하길 원하지만 주주들 같은 경우는 배당 확대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사회의 의무에 주주의 이익이 포함이 된다면 네. 그런 법 근거를 이유로 네.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또 하나 우려하는 거는 이제 같이 논의되는 건데 현재 형법상 배임죄 같은 것도 기준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이사의 책임까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가중이 된다면 기업들이 결국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또 하나는 정부를 향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해달라. 그리고 첨단 산업으로 지금 꼽히는 뭐 AI라든지 2차 전지, 바이오 같은 곳에 좀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명동이요. 그 전 세계 주요 도시 상권 중 임대료가 9번째로 비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쿠시먼 앤드 어웨이드 필드 발음도 잘 안 되나요? 네.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 코리아. 네. 이 영어가 이게 차라리 짧아서 영어로 써 죄송합니다. 있으면 괜찮은데 한국어로 써 있으면 오히려 그러네요. 더 그럴 때가 있어야 돼. 감사합니다. 이해 주셔서 갑자기 제가 민망하게 됐는데 이곳에서 네. 전 세계 138개 주요 도시의 상권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명동 지역의 연평균 임대료 1제곱미터당 기준입니다. 네. 131만 9,652원. 그래서 전 세계 주요 상권들 중에 9번째로 이게 높았습니다. 네. 1년 전 조사 때와 비교를 하면 임대료는 3% 상승했고요. 네. 순위는 지난해와 같은 9위 유지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 명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관광지이자 상권이죠. 네. 그런데 코로나19 때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당시에 명동 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썰렁했었습니다. 굉장히 썰렁했고 네, 네. 그때 공실률이 50%가 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다시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상권이 활기를 되찾았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K-팝 비롯해서 K-컬처에 대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면서 공실률도 지금은 5%대까지 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권이 좋아진 거고 과거에는 코로나19 이전에는 관광객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 위주였다면 요즘에는 뭐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명동을 찾고 있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고요. 한편 전 세계 상권 가운데 가장 비싼 곳 어딘지 1위가 네.
이탈리아. 아 그래요. 네, 이탈리아의 밀라노. 이것도 영어네. 아이고 비아 몬테나 폴레오네. 네. 이번엔 제대로 발음했습니다. 이 상권이고요. 3,070만 3,966원. 네. 상당히 비싸네요. 이게 제곱미터당 기준이잖아요. 네, 제곱미터당 아까- 기준입니다. 엄청 비싸군요. 작년보다 네. 11%가 더 임대료가 올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6분입니다. 트럼프 당선 후에 주목받던 제약 바이오 업종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명되면서 좀 앞으로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앞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의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강하나 전 바이오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제 트럼프 당선이 확실해진 직후부터 바이오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언제죠?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임명한 후에, 그러니까 지명한 후에 그 국내 주요 바이오 주가가 이틀 연속 이제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은 시장이 어땠습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장을 잘 살펴보질 못했어서요. 네, 오늘은 네. 오전 중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정말 안 좋았어요. 유독 더 안 좋았고 네. 반대 매매가 보였을 정도로 그래요? 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오후가 되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에 대한 투심, 그냥 네. 투자 심리가 안 굉장히- 좋아진 건 사실이고 네. 다만 이제 오늘 반대 매매 이후 오후부터는 약간 반등을 했다는 점이 약간은 조금 우호적인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는 좋은 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죠? 제약바이오라고 하면 이제 최근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플랫폼 기업들인데요. 네.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하면 이제 바이오 기업들 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네. 기술을 글로벌 빅파마의 라이선스 아웃한 기술 이전 계약을 네. 체결한 적이 있는 기업들이 요즘에는 이제 제약바이오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이외에는 어느 정도 돈을 버는 대형 제약사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해주는 이제 삼성바이오직스나 그런 생산 기업들 위주로 조금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자, 바이오업계의 그 큰 그림을 좀 이해를 하려면 그 일단 트럼프 당선 후에 바이오 업종이 주목받은 이유부터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 주요 기관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 한국 제약 바이오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선 전에 그렇죠. 네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민주당보다는 네. 그래도 트럼프 정부가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우호적입니다. 네. 기존에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약가 인하를 트럼프보다도 강하게 주장을 한 바가 있었고 네. 실제로 빅파마들과 소송전을 펼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경우에는 중국을 워낙 배척하는 것도 이제 중국과의 바이오 패권 전쟁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이제 약가 인하라고 한다면 뭐 빅파마들에게 안 좋을 순 있지만 약가 네. 인하를 주장했을 때 수혜를 받는 업종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신약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네. 이제 바이오시밀러와 같은 복제약의 시장을 조금 활발하게 만들어준다면 오히려 신약의 가격도 떨어지면서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시장 시장은- 점유율은 또 커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강국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수혜를 기대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이제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제네릭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제네릭은 네. 화학합성약품의 복제약을 네. 뜻하고요. 네.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약품의 복제약을 뜻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 바이오 약품은 어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어떤 이제 거죠? 바이오약품은 네. 세포나 네. 생물 근간이 되는 것을 기반으로 만드는 의약품들을 뜻하고요. 네, 이제 대표적인 게 세포 유전자 혹은 항체 의약품들을 뜻하고 백신이나 이런 거요? 그렇죠. 네. 이제 화학합성 의약품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많이 만들고 많이 투약을 했었던 이제 표적항암제와 같은 네. 합성을 기반으로 하는 의약품들을 뜻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제 시장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이제 그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확정이 지어지면서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생각했던 것처럼 되니까 네. 가격이 이제 좀 좋았던 거잖아요. 아닌가요? 사실 시장 좀 엇갈렸나요? 최근에 네. 제약바이오 섹터가 예. 계속 안 좋았었습니다. 한 네. 2주 정도는 계속 안 좋았었고 네. 그 이유는 이제 코인이나 네. 우주 네. 그런 이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위주의 센티만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졌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바이오가 네. 오히려 좀 소외를 받았었던 그런 상대적으로 상황이라고. 최근이 언제 최근을 말씀하시는 한 거죠? 7월부터 이제 10월까지는 예. 제약바이오가 다른 섹터 대비 조금 우위에 있었다라고 네. 한다면 최근 2주 정도는 아무래도 트럼프와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오히려 더 많이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거나 트럼프 당선인의 지금 그 헬스케어 주요 정책이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시밀러 외에 또 어떤 게 있는 거죠? 일단은 이제 보호주의인 거고요. 네. 네, 또 어떤 게 있는 거죠? 일단 뭐 보호무역주의나 뭐 자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의 바이오 패권 전쟁도 무조건적으로 트럼프가 밀고 갈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자면 미국 내에 아무래도 생산 시설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나 네. 혹은 미국 내에 이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있고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면 네. 밸류체인 내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더 나아가자면 국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미국 기업과 이미 기존에 거래를 한 이력이 있는 기업 혹은 이제 매출 비중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지속적인 수혜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은 그럼 어떤 기업들이에요? 일단 대표적인 건 미국의 공장을 인수한 게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있고요. 2022년에 그렇죠. 그 미국 동부 어디죠? 그 BMS의 시큐러스 공장 네. 인수한 거요. 네, 시러큐스 공장을 인수한 바가 시러큐스, 있고요. 네. 네, 롯데바이오로직스 이외에도 SK 팜테코 같은 경우에도 네. 미국 내 공장을 한 2건 정도 인수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외에 좀 작은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국내에 ST팜도 있고 바이넥스도 있는데 이 기업들은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은 없지만 네. 글로벌 GMP 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중국의 대안으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GMP가 어떤 거죠? 일단 생산을 위탁해서 맡기기 위해서는 네. 이 공장이 혹은 이 기업이 네. 글로벌 인증을 받은 이력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 인증을 받지 않은 이상 네. 생산 시설에 맡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산을 하더라도 그 의약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GMP, 그러니까 글로벌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증 마크가 네. 있어야만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글로벌 GMP 말고요. 네. 그 이제 그 위탁 개발 생산인가요? 네네. 네, 그 CDMO 네네. 이런 사업을 펼치는 기업들의 호재가 예상된다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글로벌 CMO가 네. 그러니까 위탁 생산이 CMO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CMO 자체가 이 네. GMP를
갖고 있어야 품질 관리 기준을 충족을 해야 이제 생산을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그 의약품 위탁 생산이라는 게 위탁 개발 생산이라는 게 반도체 같은 어떤 파운드리 같은 개념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생물보안법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중국과의 기업 거래를 제한한 생물보안법이 시행이 되면 네. 또 여기에 따라 당연히 이제 우리가 수혜를 받을 거를 기대를 했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기대한 게 금방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지 어떨지 그거에 대한 그 시장의 분석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생물보안법의 가장 큰 이제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네. 생물보안법 자체가 이 법안 자체가 2032년까지 유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엄청난 수혜를 지금 보여주기보다는 유예가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부터 생물보안법이 이제 시행되는 거 아니에요? 시행은 2032년에 되는 거예요. 법안이 통과가 되는 거는 올해가 될 수 있는데 네. 이제 시행 올 5월에 벌써 다 하원까지 다 통과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이제 통과만 한 거고요. 이제 유예 기간이 2032년까지 있습니다. 아, 유예 기간이. 네네. 네. 그럼 32년 이후에 시행이 된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이 24년인데 32년에 시행이 돼요? 8년간의 유예 기간을 둬요? 아, 원래 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위탁 생산을 맡기기 위해서는 네. 기존의 레퍼런스가 좀 많이 쌓여 있거나 아. 혹은 이 의약품을 이 공장에 맡길 수 있겠구나, 이 기업에 맡길 수 있겠구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되게 네. 많은 프로세스를 거쳐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그 공장에서 이 의약품을 만들어 봐야 되고 생산을 했을 때 소량으로 했을 때 대량으로 했을 때 어떤 아웃풋으로 나오는지 이런 걸 다 네. 확인을 해야 되고요. 실사 기간도 꽤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준 거죠. 네. 그 위탁 생산을 맡기는 기업에게. 그러니까 제가 헷갈렸어요. 2032년 네.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네. 그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그 법안에 명시된 중국 기업들은 이제 장비와 서비스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때까지 유예를 해주니까 해주고 2023년부터니까 그 전까지 너네가 잘 옮겨놔라. 그럼 아직 이런 시간이 관점입니다. 한참 남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네. 이 생물보안법이 이미 지금 하원의원을 통과를 했고 네. 상원의원 표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빅파마들 아니죠. 3월에 미국 상원에 통과된 거 아니에요? 5월에 하원됐고 이제 본회의 의결 남은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아니요. 하원부터 통과를 했고요. 이제 네.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법안이 여러 개예요. 아, 그래요? 네, 법안이 한 헷갈려서. 4개 정도가 네. 있어서 네. HR 8333의 경우에는 이제 하원의원을 통과해서 상원의원 표결을 앞두고 있고 네. S3558은 상원의원에서 제기한 거기 때문에 네. 아, 네, 네. 여기는 또 이제 상원의원이 이미 끝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다 통합이 될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두 법안 모두 우시 계열사, 중국의 거의 가장 큰 위탁 생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이 우시 계열사를 포함하고 있고 이 언급된 중국 기업과의 계약 금지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공통적인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최근에 국내 위탁 생산을 맡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요. 계약 수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예가 되어서 시행은 2032년이지만 이미 빅파마들이나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슬슬 수주 계약을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거기에 더불어서 우시 그룹 경우에는 최근에 공장을 매각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에 실적도 좀 안 좋아지고 있고 공장도 매각한다라는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유예가 되는 것은 별개로 이미 인식이나 준비를 슬슬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국내 기업의 수혜는 그래도 몇 년 안으로는 크게 나타날 수 있지 그렇군요.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기대하고 의약품 있습니다. 위탁 개발 생산인 CDMO 그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잖아요. 말씀하신 그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요. 그러면은 어쨌든 2032년이면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빈자리를 우리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차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네. 그 전부터 이미 시장에서는 감지를 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수혜는 있을 거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요.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했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한 이제 약가 인하 정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좀 더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거는 우리 기업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도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네. 바이오시밀러를 신약을 대체할 수 있는 네. 그런 수준의 의약품으로 인정해주는 게 어느 정도 약간이나 정책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미국의 보험사들이 신약들의 특허가 만료가 되었어도 커버리지를 신약에만 국한시켰던 경우가 좀 있어요. 커버리지라는 게 이제 보험 혜택을 네. 주는 걸. 네. 보험 급여를 급여, 해주는 예. 거를 이제 신약에만 국한되게 한다면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보험 등재가 안 되는 경우 혹은 늦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최근에 보시면 그런 신약들, 오리지널 신약들이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 예, 그 예. 의약품들을 빼고 네. 오히려 바이오시밀러들을 더 많이 등재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약가가 조금 낮은 그런 의약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이제 기업 측에서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교차 처방도 점점 많이 확대가 되면서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조금 지금 주장을 하고 어쨌든 있습니다. 원래 신약이 특허 만료가 되면서 똑같은 성분과 네. 그 유효성을 갖는 네. 게 이제 바이오시밀러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값만 싸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도 그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아, 네. 어쨌든 이 바이오시밀러 좀 국내 대장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셀트리온이나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네, 어느 네. 정도 글로벌 탑티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네. 이 두 대형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미국 내에서 입지가 좋아진다면 확실한 이제 바이오 섹터 자체에 대한 영향도 같이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로버트 그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바이오 주가가 영향을 받았는데 원래는 이 인물이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이제 네. 같이 대선 네네. 주자로 나왔다가 중도에 사퇴하고 네. 이제 트럼프 당선인 캠프에 합류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 이게 어떤 리스크가 있길래 그 바이오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굉장히 강한 반백신 운동가입니다. 반백신. 네. 네. 백신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백신 음모론 그리고 코로나19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바이오 자체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것이지 않느냐. 아까 바이오 의약품 자체가 백신이 그런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바이오 약품 혹은 완전 새로운 의약품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 안 좋은 사람인 것이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네. 현재 FDA와 네. 그런 빅파마들 간의 그런 유대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어떤 있는 유대 관계를 상황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국내와 다르게 리베이트가 합법이잖아요. 합법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 때도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건 그렇게 되면 FDA의 그런 프로세스나 FDA에서 주장을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바뀌는 것이지 않느냐. 신약 승인을 위한 그런 프로토콜이나 신약 승인을 해주는 것 자체도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아니 있습니다. FDA 기존의 어떤 그 공고한 지위를 약간 허무는 것처럼 네, 되면 맞습니다. 다른 제약사들이 들어갈 진입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룸이? 네, 아닌가?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파마들의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허. 그리고 그들이 사가는 바이오텍들의 기술 네. 그리고 그들이 사가는 바이오텍 기업 그 자체의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돈 흐름이 조금 멈추는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전체 시장이 지금보다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섞인 생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좀 위축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이 오늘 이렇게 아침 굉장히 나빴던 거는 왜 그랬다고 보세요? 사실 최근에는 네. 수급 문제가 조금 더 큰 것 같은데요. 어떤 수급이요? 일단 국내 증시에 지금 돈 자체가 그런 수급. 네, 너무 많이 줄어들었고 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조금 관심을 많이 받았었다라는 점.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바이오 섹터 자체가 미국부터 지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때문에 조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나라도 그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인식들이 혹은 우려들이 조금은 반영이 될 수밖에 머니 없었던 것 무브가 같습니다.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 시장으로 많이 가고 또 돈 되는 대로만 몰리고 네, 나머지에선 맞습니다. 빠지는 그런 영향이라고 지금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요. 일각에선 트럼프 집권 이후 이제 미국 그 연방거래위원회 네. FTC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에 위원장 그 리나 칸의 교체가 예상되면서 바이오텍 산업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한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네. 리나칸 위원장이 이제 해고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었는데요. 사실 이 리나칸이라는 사람이 반독점 규제를 위해서 인수합병을 제안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M&A나 그런 인수 관련된 사업들이 네.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교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되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의 경우에는 네. 인수를 하면서 몸집 키우기가 가장 많이 되는 그렇죠. 섹터이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빅파마들은 그런 식으로 좋은 기술들과 물질을 사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고려했을 때 오히려 앞서 말한 뭐 FDA 신약 승인이나 뭐 돈의 흐름이 멈추는 것에 반대되는 네. 조금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앞에 부정적인 면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네, 긍정적인 맞습니다. 면으로 본다는 거죠. 그럼 FTC가 그러면은 연방거래위원회는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건가 봐요. 그렇죠. 좀 그것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전반적으로 그 트럼프 재집권이 그런 국내 바이오 산업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네. 이게 이제 기업 몸집에 따라 아니면은 이제 어떤 바이오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에 따라서 좀 엇갈리는 전망을 하시는지 네. 좀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저는 기본적으로 카밀라 해리스보다는 바이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뭐 최근에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몇 년 남았으니까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미국에 거점이 있거나 혹은 이제 영업망이 있는 기업 혹은 이제 미국 기업과 계약을 한 번이라도 한 이력이 있는 바이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너무 작은 기업은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이즈의 5천억 원 혹은 뭐 1조 원 이상의 바이오 기업들은 이런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한 오히려 트럼프 정부 때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5천억 원 않을까. 1조는 뭐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일단 거예요? 국내 좀 중소형 바이오텍이라고 하면은 5천억 원 이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총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5천억 원의 시총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1조 원의 시가총액 이상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좀 대형 바이오텍들 중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기술 이전 계약이나 거래 혹은 수주 그런 계약 이력이 있는 기업 혹은 영업망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 상당한 수혜를 2, 3년간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좀 주의해야 될 점 어떤 네.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거 있으면 끝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트럼프가 주장을 하고 있고 밀고 있는 섹터가 바이오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바이오가 소외가 됐었던 것도 있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당장 많이 내리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크게 제약바이오를 본다기보다는 금리가 내려갈 것을 보고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지금은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다 모든 업종에 그렇게 대부분의 업종에 이렇게 좋은 영향을 안 미치는데 특히 금리가 올라서 바이오가 나쁘다는 건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제약바이오 지수와 네. 국채금리의 흐름을 봤을 때 무조건 반대로만 가더라고요. 아. 네, 이 차트를 보시면 네.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도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네. 이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기본적으로 금리가 인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M&A나 그런 기술 이전 거래가 활발해지는 걸 기대했을 때 네.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지금 네. 단기적으로는 저는 일희일비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를 갖지 않고 계신 분들은 굳이 막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기왕 갖고 계신 분은 조금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얼마나 가져갈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하나 전 바이오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소장님께서는 감기 안 드셨어요? 아직은 안 걸렸습니다. 앞에 출연자 두 분 다 네. 알러지가 있으셔가지고 아. 오늘 방송하시면서 막 재채기도 나고 콧물도 나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요즘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네, 날씨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괜찮으시다니까. 자, 이번 한 주간 주택 시장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11월 3주차 한국 부동산원 주간 매매 가격 지수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단 네. 서울은 상승폭 축소가 좀 멈췄습니다. 0.06%. 지난주도 0.06%니까 네. 당분간 이제 숨고르기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은 0.03에서 0.01%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네. 보합 거의 뭐 끝자락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속도라면 다음 주에 0.00% 보합도 나올 것 같고요. 네. 수도권이 이렇게 더 상승폭이 축소가 된다는 얘기는 서울도 이번 주는 멈추긴 했으나 다음 주를 보면 이게 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방은 하락폭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지난주가 마이너스 0.03%였는데요.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4%입니다. 네. 역시 뭐 강남이나 서초구는 서울 평균 2배 이상의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매물이 좀 적체되고 있고 거래가 좀 안 되는 상황인데 인기 지역, 인기 단지 위주로는 여전히 신고가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른 통계들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좀 볼만한 게요. 일단 실거래 지수 한번 볼 텐데요. 네.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린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한국 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이제 직접 조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조사해서 이 지역은 지난주 대비 분위기가 이렇다 조사를 하는 거고요. 실제 거래된 가격, 실거래 가격을 가지고 이제 지수를 만들었는데 실거래 지수를 보도 0.01%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9개월 만에 이제 처음으로 실거래 지수가 하락을 했다고 하니까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관망으로 돌아선 게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서울대 이제 권역이 있잖아요. 강남이 있는 동남권은 0.86% 여전히 상승이고요. 네. 목동이 있는 서남권 또 0.3% 상승인데 이제 북쪽이 좀 약세 지역이다 보니까 서부권 지역은 0.9%, 노원구가 있는 동부권 지역은 0.42% 하락이어서 전체적으로 서울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고 이게 9월 통계거든요. 그래서 10월 통계는 아직 뭐 확정이 되진 않았는데 잠정치를 보면 이번 9월보다도 더 확대된 0.36%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확대됐. 그렇죠. 네, 네. 네, 하락이 됐다는 거고요. 이제 네. 거래량도 좀 살펴볼 텐데 예. 거래량도 이제 7월은 뭐 9천 건 넘어든 거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10월 거래량을 보면 3,417건이 나왔습니다. 9월이 3,100건 정도 되니까 네. 9월보다 10월이 조금 높게 나왔는데요. 9월은 아무래도 추석 연휴가 일주일 있었으니까 아. 그걸 감안해 보면 9월, 10월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 8월이 6,400건 정도니까 8월 대비해 보면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는데 이제 상대적인 비교인 거고요. 올 초하고 비교해 보면 올 1월, 2월이 2,000건대였기 때문에 네. 1월, 2월과 비교해 보면 뭐 살짝 높은 수준이긴 한데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작년 정도 수준으로 이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해 그러면 6, 7월 이때는 몇 건이었죠? 지난해도 이제 분위기가 올해하고 비슷했잖아요. 네. 이제 여름 돼서 뜨거워졌는데 작년에 분위기 좋았을 때가 4,000건이 좀 넘었었고요. 네. 분위기 안 좋을 때가 2,000건대였으니까 네. 지금이 3,000건대면 작년 분위기로 보면 작년 9월이나 작년 4월 정도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래프라든가 수치로 나오는 거는 이제 좀 이렇게 집계가 돼서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현장에 가면은 조금 앞서서 지금 걸 보는 거고 통계나 수치는 나중에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지금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이번 주는 제가 동탄 신도시하고요, 서울 잠실, 송파구 네. 잠실을 다녀왔습니다. 수도권 분위기 좀 신도시가 아무래도 좀 그 가격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동탄 신도시를 다녀왔는데요. 현장 부동산 방문해서 이제 분위기하고 체크를 해보니까 비슷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요. 9월 지나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량도 줄어들고 매수 문의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대신 집주인들, 매도인들은 호가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네. 호가만 좀 조정해주면 사겠다는 분들은 계시다고 해요. 근데 가격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서로 원하는 지점이 합치가 안 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잠실 같은 경우도 이제 표준화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엘스 리센치 아파트들 많이 임장을 가는데 이번에 리센치 아파트를 다녀왔는데
신고가는 나왔습니다. 전용 84가 2022년 초에 26억 5천만 원이 네. 전고점이었는데요. 최근에 네. 28억 5천만 원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예. 분위기가 또 다시 오르는 거야. 오르는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것도 이제 약간 단지 내에서도 양극화인 것 같습니다. 이게 로얄동 로얄층에 한강뷰가 나오고 네. 인테리어가 가장 잘 된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28억 5천이 거래가 되는데 통상 일반적인 거는요? 근데 보통 물건들은 26억, 27억 물건들도 있는데요. 네. 거래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 위주로 자금력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1, 2억 저렴한 거보다 네. 좋은 거 우리 뭐 명품으로 본다면 중간 브랜드보다는 최상위 브랜드 그냥 마음 먹었을 때 한번 사자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단지 내에서도 양극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전국 방송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서울 집값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서울에 어쩌다 놀러 오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아니고는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싶을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요즘 워낙 사이트가 많이 돼 있어서 아시긴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리센츠 어디요? 엘스 이런 데는 엘스는 이제 서울 강남 3구라고 하죠. 네. 송파구에 있는 네. 이제 한강변에 롯데타워에 있는 우리 네. 롯데월드는 다 아니까 네. 롯데타워에 있는 곳이고요. 지방 분위기 살짝 소개해드리면 대전에도 제가 좀 다녀왔는데 대전 또 분위기가 6월, 7월 정도는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다가 역시 최근 들어서 다시 또 거래량이 떨어지고 네.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실제로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앞서서 이제 통계 소개해드렸는데 크게 다르지는 않다. 통계와 현장 분위기가 거의 뭐 일치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선행지표가 있잖아요. 경매 시장을 부동산 어떤 시장의 선행지표라고 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네, 경매 시장을 보면 앞으로 얼마 뒤에 시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얘기일 텐데 그럼 그렇죠. 경매 시장 분위기는 어때요? 경매도 이제 경매 진행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08건으로 이제 이번 달이 308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달이 169건이었으니까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그럼 서울이에요, 전국이에요? 이건 서울입니다. 네, 서울 네. 기준이고 전국도 역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2015년 집계 이후로 월간 경매 건수를 보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뭐 경매 시장이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낙찰 가율과 네. 낙찰률이 있는데 네. 낙찰 가율이라고 한다면 이제 감정 가격이 나오면 얼마 주고 이제 낙찰을 받았느냐.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 꼭 내가 낙찰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면 감정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지불할 수도 있겠죠. 그럼 100보다 높게 나오는 네. 거고요. 분위기가 안 좋으면 더 낮게 나오는데 97%로 나왔습니다. 97%인데 2022년 6월이 110%였으니까 네. 상당히 높게는 나왔는데요. 이게 왜 높게 나왔냐면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잖아요. 강남구나 서초구, 송파구 같은 인기 지역들은 돈 좀 더 주더라도 그래도 시세보다는 저렴하니까 사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강남은 뭐 107%까지 나오니까 감정 가격보다 더 높게 지불하기 때문에 평균 통계가 높게 나오는 거고요. 강남 3구, 용산구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이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낙찰률을 봐야 되는데요. 네. 이제 새로운 주인을 찾는 비율입니다. 유찰이 되면 이제 낙찰이 안 되겠죠. 그래서 8월 낙찰률은 47.3%까지 올라갔다가 100개가 나오면은 거의 50개가 그렇죠. 이제 47개가 이제 거래가 됐는데요. 네. 낙찰이 됐는데 9월은 45.6%로 떨어졌고요. 10월은 41.3%로 떨어졌으니까 8월, 9월, 10월 매월 갈수록 낙찰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지간하면 나는 낙찰 안 받을래. 발을 빼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어려워지면 물건이 뚝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경매 진행하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요. 최근에 경매 건수 중에 임의 경매가 좀 많이 나오는데 네, 임의 경매가 네. 뭐냐면 이제 대출이자 못 갚게 되면 은행에서 소송을 통하지 않고 바로 네. 경매로 넘겨버리는 걸 임의 경매라고 근저당권이 하는.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저당이 돼 네. 있으니까요. 이 임의 경매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일단 버텨보잖아요. 일단 원리금 상환하고 허리끈 졸라매고 어떻게든 내보다가 집은 좀 지켜보려고 하죠. 버티고 가능하면. 버티다가 안 되면 네. 이제 이자 못 내게 되고 그것도 은행들이 몇 달 기다려 주다가 안 되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길게 거슬러 올라가면 2022년, 2023년에 발생했던 문제들이 버티고 버티다가 지금 이제 하나씩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2022년, 2023년이라는 건 영끌 해가지고 했던 연끌에서 분들 이제 금리가 말씀하시는 올라가던 건가요? 시절이죠. 네, 금리가 네. 올라가니까 6개월, 1년은 버텨보다가 안 되니까 이자를 못 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이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경매 건수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을 사러 갔다가 경매가 많이 옆에 집이 경매가 나왔다. 근데 싸게 나오면 굳이 지금 나온 집도 살 필요가 없다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럼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심리에 거죠. 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를 뭐 동결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좀 표현이 좀 애매한데요. 맞는 건가요? 공시가격 현실화를 동결하는 거고요. 공시 가격을 동결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뉴스 헤드라인만 잘못 해석하면 공시 가격이 올해하고 똑같나? 그럼 내년에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겠구나라고 네, 생각할 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현실화율은 이전 정부 시절에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시 가격이 시세 대비 한 70% 정도 머물러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90% 수준까지 올리겠다. 너무 이제 보유세가 낮으니까 세부담을 늘려서 올려야 되는데 투자하지 말라. 그렇죠. 투기하지 1년 만에 말라 90% 했었죠. 올리면 문제가 되니까 10년에 걸쳐서 조금씩 더 올리겠다. 그럼 시세 상승분 플러스 네. 알파로 짐을 더 올려서 더 무겁게 더 많이 올리겠다는 건데 더 올리겠다는 걸 동결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실화를 동결하겠다는 거고요. 공시 가격은 시세 오른 것만큼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는 올해 하락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공시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집값이 많이 올랐던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들은 공시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강남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마크로 리버파크 같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해 1주택 같은 경우에 1,160만 원 정도 냈다면 네. 내년에 1,407만 원 정도 21% 정도 늘어날 것 한 같고요. 달에 한 10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물론 한 번에 인기 내는 지역들 거지만 네. 그렇죠. 인기 지역들은 아마도 한 20-30% 정도 서울에서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니까 공시가격 공제 기준이 12억 원이잖아요. 네. 1주택자들은. 네. 그래서 3만 가구 정도, 3만 5천 가구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부분 서울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장기보유 있습니다. 공제라든가 고령자 공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그렇습니다. 공시 가격은 내년 1월 1일 공시되는 가격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공시가격은 4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하는 거고요. 네. 발표는 4월 4월 1일 3일. 하고 네. 이제 세금 기준은 6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올해 3분기 가계빚이 1,900조 원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좀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부채 증가는 계속 늘어나고 되고 있네요. 있는 것 같아요. 네. 3분기 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1913조 8천억으로 나왔습니다. 좀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 숫자이긴 한데 2021년이 1862조였고요. 우리 빚내서 집 사라고 하던 2012년, 2013년도는 916조 원, 2013년은 962조 원이니까 10년 만에 1,000조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최근에 무리하게 이렇게 좀 대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 이제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금융권이나 또 다른 사금융으로 또 몰리면서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가계부채가 경제가 성장하고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연체가 되지 않게 우리가 대출 받아서 잘 내면 문제 없는 거잖아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성이 높은 이금융권이나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네. 연체율은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네. 입장에서는 단순히 틀어막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샀는 건 불안한 마음에 많이 샀기 때문에 네. 불안하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을 좀 찾을 수 좀 있는 정책이 좀 기다려도 필요할 것 양지대 같습니다. 주택이 계속 공급될 수 그럼요.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다들 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빈집 문제가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본이 지금 빈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우리도 빈집이 저는 이 조사 결과 보고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러니까요. 100만 호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네. 물론 서울을 빼고 100만 호입니다. 서울 세종시를 빼고 104만 3,665호로 조사가 됐고요. 8년 전보다 34%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법이 있긴 합니다. 빈집을 철거하거나 재활용해서 빈집 정비 사업을 지자체에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이게 속도가 좀 더딥니다.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연간 571건 정도, 5년 동안 2,865건 정도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행법에는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불법 중개 제보하면 서울시가 최대 2억 원 준다면서요? 어떤 거 제보하면 이렇게 주니까? 저도 제보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 중개사무소 가면 중개사가 있고 이제 네. 중개사도 사장이 있잖아요. 사장은 이제 개업 중개사라고 하고요. 또 종업원인 중개사가 있습니다. 네. 그걸 소속 공인 중개사라고 하는데 네. 중개 보조원이 있거든요. 네. 자격증 라이센스가 없는 분을 이제
단순 용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집을 한번 보여준다든지 그런 이런 건 단순 괜찮은데. 사무만 해야 되는데 직접 중개를 하거나 상담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걸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적발되면 행정처벌도 받고 형사처벌도 받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 2억 원까지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